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인문학 11번째 강의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기 배려와 진실 말하기였죠. 근데 매번 여러분들의 이 과제 또 질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입니다만, 우리 수업이 뭐랄까요, 어떤 상식의 구조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상식과는 어긋나는 내용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건 이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에 도전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다른 각도에서 사태를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방향에서, 다른 방향에서 한번 이 사태를 바라보면 어떻겠느냐,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은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새로운 성찰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현실적인 논리들을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강의 내용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도전한다 할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상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나는 내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상식의 구조를 조금 의심해보는,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상식의 구조가 아니고 어떤 근거를 가지는 것들이죠. 오늘 얘기한 건 주로 이제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를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과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기 배려 그러면서 그랬더니,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내가 나를 위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렇게 상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어떤 이기적인 의미의 자기 배려가 아니라 타자와 함께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이기적인 자기 배려라고 한다면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가치보다는 나의 눈앞에 이익이라는 것을 더 그 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진실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객관적인 사실, 팩트 그 자체를 의미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보게 되면 무슨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되게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팩트에 기반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루스라고 하는 것은 팩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뭐랄까요, 나의 실존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의 진실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 의미의 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과제를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정 또는 쾌락 그 자체만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래서 이거 심리 구조가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져 있죠. 어떤 학생이 뒤에서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진화적인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쾌락을 추구해야만, 쾌락의 추구의 결과로 생존과 번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도록 진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는 거기 하나가 더 얹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그 위에. 쾌락이라고 하는 것 위에 하나가 더 얹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본능이랄까, 이런 것들을 되먹여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진화시킨 게 인간이잖아요. 다른 동물에게는 거의 없는 거죠. 물론 완전히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전두엽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를 가진 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성찰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나의 만족을 또는 나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다시 또 진화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쾌락 그 자체만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건 그런 어떤 성찰적인
피드백에 역량을 좀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제 이건 현실적인 논리를 이제 많이 얘기한 이 학생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자기 배려와 타인 배려 사이의 기준이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남을 배려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려받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상대를 배려하겠다. 그런 태도가 이제 있다는 거죠. 상당히 그 합리적인 생각이긴 하죠,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거죠. 이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한다는 게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계산적인 그 태도죠. 뭐 공리주의적인 철학적 태도에서는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실 말하기 또는 자기 배려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을 담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을 통해서 배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가 상처를 받고 안 받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수업에서 얘기한 참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산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산적일 수 있고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해관계를 계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월급을 받고 살고 있고 돈을 지불해야 물건을 구입하고 그래야 생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타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조차도 그런 타산적인 계산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거는 좀 진정된 의미의 그런 삶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은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면서 자기는 성악설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교육은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인간의 이기적 존재다라고 하는 교육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그런 그 메시지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굉장히 유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오해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 그 논리도 사실 왜곡된 논리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질서가 잡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담 스미스가 했던 얘기지만 그렇지만 그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은 이제 성선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강의 어딘가에 많이 나오죠. 우리 동물들로부터도 그렇게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동물에서조차도 어떤 그 타자를 배려하는 그런 그 본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떠나서 그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요. 상당히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과 어떤 본능적인 것이 같이 뒤섞여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고도 굉장히 영장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동물들도 상당히 이타적인 행동 또는 타자를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얘기를 한 학생이 많이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실존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라고 실존에 관계된 문제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돌봄 서비스를 오면서 이제 페미니즘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이런저런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이제 최근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페미니즘 논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과제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립적인 관계가, 성별 관계가 굉장히 대립적인 구도가 형성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제 그게 페미니즘 본래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일부 아주 과격한 페미니스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에 있는 거잖아요. 배려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인간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전투적인 의미의 페미니즘은 저는 절대로 옹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페미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그걸 또 아주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여성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에 속한다고 그러는데, 남성도 그렇지 않냐,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남자면 군대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남자만 군대에 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요.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여성도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논의가 필요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세임 아니냐, 이런 주장은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일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적으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성이 돌봄 서비스에 훨씬 더 유능한 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차이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등하게 서로 대해야 된다.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평등, 형평, 정의 이런 개념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자유의 형식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타인, 사회의 영향이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내가 내 자유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어떤 다른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강요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극도의 빈곤에 시달린다고 한다면, 내가 남에게 비굴하게 거짓말을 하든지, 또는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진실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이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많은 학생들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떼어서 질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주장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 철학적 배경,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한다면 그런 질문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행복은 참되게 살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참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경이나 개인적 사정 등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객관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엄청나게 낮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자유, 자기 배려할 수 없어요. 생존이 일단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개인에게 그 문제를 집중시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같이 풀어야 될, 공동체가 같이 연대하고 공감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의 내용들을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조금 벗어나 보자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관점에서, 또는 어떤 합리적인 논리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얘기인데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가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 성욕에 대해서 항상 억압받습니다. 욕망에 대한 얘기죠. 이거 제가 언젠가 한번 여기저기서 강의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에서 여러분 언급했던 김원영 변호사라고 하는 분,
책을 권합니다. 희망 대신 욕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골형성 부전증에 의해서 하반신 마비로 평생 살게 된 그런 사람인데 그걸 이제 이 사람은 이걸 자기 장애를 극복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극복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가지는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살아온 욕망을 긍정하면서 살아온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분이 이제 한 강연을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 있어서 이거 링크를 좀 걸어 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성역에 관련된 문제는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을 찾는 것이 옳은가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가진다는 것을 나만이 욕망을 가진 게 아니라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욕망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장애는 극복해야만 되는 어떤 장애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그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레지아와 레토릭을 구분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과 그 수사, 남을 설득하는 것, 진실 말하기 위해 설득하는 것,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학생은 그건 구분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융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두 개가 다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할 때는요, 그것이 배타적이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런 말이 나타날 당시에는 그것이 좀 배타적인 경향이었어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파레지아를 주장했다면 소피스트들은 레토를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어떤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개 다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수사가 필요하죠. 논리가 필요합니다. 논리가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을 충족해야만 잘 산다고 인식하는 웰빙보다 자기 진화에 초점을 둔 참사를 강조하셨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 조건을 만족시키며 만족감을 얻고 그로 인해 자기가 발전하게 되는 과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정 조건 충족이 자기 진화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기 진화가 됐던 진실 말하게 됐던 자기 배려가 됐던 거나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가 되겠죠. 따라서 이 학생의 주장에 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조건만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 수단이었던 것이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자기 조건, 우리가 생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예를 들면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뭐 자기 배려니 뭐니, 이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조건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 배려, 진실 말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런 조건이,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그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페미니즘 얘기 또 나왔어요. 이건 뭐 그냥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 얘기가 아마 굉장히 핫한가 봐요. 여러분들 페미니즘 얘기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대립관계로 갈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내가 남성이든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페미니스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성적인, 저 지난번에도 어디서 강조했습니다만 21세기, 앞으로 20세기 미래에는요, 그동안에는 남성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여성적, 그러니까 페미닌한, 뭐 생물학적인 여성보다는 여성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그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대개 여성들이더라 하는 그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 지도자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 리더십이 상당히 여성적이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성과 시민성을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 둘을 나누는 것이 딱히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뭐 파레지아와 레토릭을 구분해서 뭐 약간 지적했잖아요. 어떤 학생이 마찬가지 이것도 시민성과 인성도 마찬가지죠. 어떤 학생은 그 인성이 시민성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게 어디에 포함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인성을 강조하는 그 토대 속에는 모든 그래서 문제를 개인으로 환원하는 사유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시민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을 강조하는 것과 관계를 강조하는 것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개인이 없이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이 개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 주장은 맞아요. 둘을 딱히 나눌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인성만을 개인만을 강조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시민성이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다른 그 대안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배려의 핵심이 진실 말하기라고 하는데 진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진짜 진실이 무슨 뭘 의미하는지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학생은 막 팩트를 강조하는 것 같아. 진짜 진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라기보다는 트루스거든요. 진실. 실존적 진실이거든요. 실존적 진실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팩트와 트루스의 구분. 어떤 객관적 진리하고 객관적 사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실존적 진실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여러분들한테 그냥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진실은 부조리한 권력과 생물학적 생존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부조리한 권력 그렇잖아요. 지금 뭐 미투 같은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진실이 왜곡됐던 사례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과거 검찰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문제, 뭐 증언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아직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부조리한 권력의 문제죠. 그건 그렇죠.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조리한 권력의 문제입니다. 근데 생물학적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생존이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존을 위해서는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익스큐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실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지런한 권력으로부터 거기서 진실에 대한 왜곡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생존 조건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실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굶게 며칠 굶었다고 한다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행위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실존적인 존재를 왜곡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뭐 어디에 어떤 논리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민교육은 행복과 정의에 대한 생각과 공부와 실천을 습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실천을 습관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루어지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지식만 습득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떤 그 팩트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 수업의 목표가 달성되는 건 아니에요.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존 듀이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교육 철학자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0세기 초반의 인물인데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 현장이 사회 현실의 축소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는 그 어떤 사실 팩트만 전달하고 결국 실천하는 거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해야만 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구조가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교육이 아주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재현과 체현의 차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재현은 리프레젠테이션, 다시 프레젠테이션 내 보이는 거고 체현은 임바디먼트잖아요. 몸속에 체화한다는 거죠.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도덕적인 이유인 거예요. 뭐 꼭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생존을 위해서는 또는 사회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가치를 내 몸속에 체화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진실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내가 하는 행동과 또는 내가 하는 말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참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다. 절반만의 만족과 절반만의 행복을 살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 진실 또는 실존적 진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다를 때 과연 만족하면 삶을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은 아마 의학과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의학에서 완성된 형태의 참사례 의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가르쳐주고 있는 또는 실천되고 있는 의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래서 환원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래서 어떤 당장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의학이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의 실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의학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주 느리게나마 가야 될 길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의료인 문화이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주류 의학에 이제 포섭되면서 그들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행복은 추구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순간순간 만족하면서 살게 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 추구라는 말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뒤집었어요. 내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 추구라는 목적이 생긴 것 아니냐. 라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전도된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행복은 목표로 삼았을 때 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건강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목표로 삼았을 때는 건강은 도달하기 어려운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이라는 것이 100년 전에 없던 말이고 근대적인 사유 양식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어떤 추상적인 목표예요, 건강이라는 것은. 그건 실질적인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내가 경험은 항상 그 부족을 경험할 뿐이에요. 행복도 마찬가지죠. 항상 부족해요, 그죠? 나는 정말 행복해 지금. 그런 사람 뭐 없지는 않겠지만 많지 않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까? 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얼만큼 기냐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난 지금 행복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했을 때 얻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뭐 바랄 수는 있죠. 희망사항일 수도 있어요. 행복이 희망사항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은 그건 도달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점검할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이 어느 정도지? 측정을 하고. 좀 더 도달해야 돼. 뭐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과연 행복에 도달하는 걸까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항상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속에는. 그렇죠. 행복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물론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어떻게 느끼느냐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주관적인 행복이 됐을 때는 그거는 측정이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기술할 수는 있겠죠. 설명할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자기 배려 관련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에 내용과 연관시켜보면 위험이나 불편함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의무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신에게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그랬죠. 회피 본능과 접근 본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피해라고 하는 생각은 회피 본능의 발로인 거죠. 나는 피해를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겠다고 하는, 추구하겠다고 하는 본능보다는 내한테 해가 될 수 있는 걸 피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죠? 길게 봐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길게 보면, 짧게 보면 피해가 올 수가 있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할 때 그게 자기 이익에 대한 계산이 없지 않겠느냐,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남을 배려함으로 해서 그냥 그 자체로 만족을 얻는 수도 있지만 내가 남을 배려함으로써 돌려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 욕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화생물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그것은 결국은 돌려받기 위한 행동이다. 그래서 상호이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한 행동을 하면 나는 반드시 돌려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진화생물학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건 아니죠. 내가 남을 배려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배려를 돌려받을 것을 예상한다고 해서 그 남을 배려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말해서 나의 삶이 불행해지고 위험해져 나의 행복을 놓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또는 자기 배려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또는 장기적으로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학생들은 자살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끝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자살이라는 행동 자체가 자기 배려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물학적 존재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살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실존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옳은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종교적인 근본주의자들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종교적 가치에 봉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가치가 아주 상승한다고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옳은 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자기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의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전적인 의미의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높일 수는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로부터의 자유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밈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유전자로부터 자유라는 것.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유전자가 우리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 내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자가 결정하지 않는다.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 상당 부분 큰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로서 후성 유전을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유전자로부터의 자유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려나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다트 선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상훈련으로 다트 훈련을 했을 때, 성적이 좋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훈련을 했던 사람보다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를 한 학생이 몇 있었어요. 심상 훈련을 한 사람이 훈련하지 않은 사람보다 성적이 좋은 거지 실제로 심상 훈련을 한 사람이 실제로 다트 운동을 훈련을 한 사람과 보다 성적이 좋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쾌락은 쾌락이라는 감정 자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글쎄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쾌락이라는 감정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그건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내 욕망이 그렇게 쾌락을 추구했을 뿐이죠. 그죠?
내 욕망이 쾌락을 추구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쾌락을 뭐 달성해야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죠? 내가 쾌락을 얻어야만 돼.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욕망에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대한 전도욕을 가지고 있는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향의 어떤 욕망의 구조가 있고 에너지가 있는 거고 또 하향의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쾌락이라고 그러면서 되게 상향의 구조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이라고 하는 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별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김원영 변호사 얘기하면서 욕망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차적인 의미의 쾌락하고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뭐 그다음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되겠네. 배려 윤리의 추락점으로 인해서 페미니즘의 필요성으로까지 확장되었고, 저런 배려라는 이름은 쉽게 약자에게 강요되게 한다. 이거 중요한 지적인 거예요, 그죠? 배려라고 하는 이름이 약자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중요한 지적을 해준 것 같아요. 배려가 아니라 희생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자기 진화에 반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돌봄 노동의 문제도 얘기를 했었죠. 돌봄 노동, 그것도 당당한 노동인데,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한테 강요된다는 거죠. 특히 가정에서는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발전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여성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 문제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발달 인지 장애인 분들과 행복과 참살이, 이 문제도 아까 김원영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이야기는 제가 김원영 변호사의 책은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희망 대신 욕망이란 책. 그 책이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이들의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 분이거든요. 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거짓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라도 그것이 참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이죠, 그죠? 우리가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적 합의가 법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법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체적으로는 법을 준수해 민주시민이 되겠죠. 우리가 합의한 거니까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어길 수도 있어요. 이런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안락사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어떤 조건을 갖추면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 도움을 받아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초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안락사의 문제를 자기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고통을 의미 없이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몇 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 불법인지는 알지만, 또는 법에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엔 대부분 불법이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신념에 충실한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법으로는 불법일지 모르지만, 내가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내가 안락사라고 하는 거를 도와줌으로써 내가 어떤 이득을 얻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난 내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내가 만약에 법의 처벌을 받는다면 그냥 받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합법화돼서 문제가 안 됩니다만, 합법화 이전에. 그래서 나는 내 신념이고 그것이 환자를 돕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안락사를 하겠다. 이게 불법인지 알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저는 자기 신념을 지키는 자기 배를 충실하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살인행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논의를 거친 얘기입니다만, 네덜란드는 그래서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정도로 대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되게 살기 위해 스스로를 더 옥매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지적이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면서 뭐 아파야 청춘이다 뭐 이래가면서 그 자기를 올가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쓴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있죠. 저 독일의 철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닥달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남이 강요에 의해서 나를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스스로 성과를 내야만 된다고 하는 그 강박에 시달려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 학생들이 이제 혼란을 느끼는 건 이해하겠어요. 지금 그런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괜히 이상적인 얘기 해갖고 우리 더 힘들게 하지 마라 이런 그 표정이 읽혀요. 여러분들 그 저 질문 속에서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냐 이상이냐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상적인 얘기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만스러운 표정이 읽힙니다, 여러분들 글 속에서. 그런 불만을 알겠어요. 알겠고 내가 그렇다면 이상만을 얘기하는 거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꼰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될 문제죠.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 할 일은 없죠. 그렇죠? 내가 강조하는 걸 여러분들 그대로 다 따라할 학생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들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뒤흔들어 놓을 수는 있었지 않을까.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인문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인문학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인문학 교육학에 Pedagogy of Discomfort, 불편함의 인문학이에요. 불편함의 교육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그 실존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조화를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지금 현태의 스테이터스 코, 지금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그 새로운 삶의 동력을 찾아내는 것.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려면 내 실존이 좀 흔들려야 되거든요. 그게 인문학 교육인 것이고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과 비슷해요. 여행을 가면은 어떤 통념적인 곳에서 조금 벗어나잖아요. 내 생각도 좀 자유로워지고 내 몸도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회 구조에 그 일상에 파묻혀 살 때 생기지 않았던 그런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문학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는 인지를 느끼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런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 행복이 따라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인생의 목표를 가질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생의 목표를 가진다고 해서 행복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행복은 내가 목표를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상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일상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해석으로서 행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저때가 행복한 거 아니었을까? 이런 거죠. 행복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해.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학생도 그런 불만이 느껴져요. 합리화를 거쳐서 그 상황을 무마하고 넘어가는 것이 자신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좀 그 배려 한참 얘기했는데 결국은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 학생은 이제 일상에서 써왔던 배려라는 말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자기는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 얘기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쾌락은 종의 장기적인 생존과 더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죠. 진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된 속성이잖아요. 우리 몸에 생물학적으로 진화된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쾌락을 느꼈을 때 내 존재가 보존되잖아요. 그다음에 번식이 보장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욕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먹었을 때 내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에 진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성욕은 종족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한 속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순화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그 생물학적으로 진화한 속성이긴 있는 건 맞지만, 또 거기에 어떤 하나의 덧붙여진 조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인간은 거대한 전두엽을 가진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속성,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 전두엽에서의 어떤 하향의 그런 생물학적 에너지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진 위대함이고, 또 인간이 가진 딜레마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